저는 이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은 영어로 써 있어요. psychological, 그러니까 심리적. safety라고 해서 안전감인데 이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언제 처음 이렇게 등장했는지 혹시 아세요? 언제 등장을 처음 했는지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다? 이 용어는 1950년대 나온 용어예요. 그죠? 이런 거 되게 몰랐던 사실이죠. 그죠? 1950년도부터 이 용어가 있었는데 이게 유행이 된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에이미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그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그 책이 두려움, fearless,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조직. 여기에서 이제 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한 10년 정도 뭐 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책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실제 그 두려움 없는 조직 그 책을 보면 안정감이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안정감. 그게 뭐가 맞는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용어라는 거를 만들 때 처음에 번역을 한 사람이 어떤 용어를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게 쭈루쭈룩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혁적 리더십 같은 거, 이것도 변혁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트랜스폼이라는 말을 써서 변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약간 맞춤? 그러니까 변화되는 약간 이런 뜻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단어를 어떻게 처음 번역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책에는 안정감이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안전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저는 안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영어로 세이프티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전감, 그럼 한번 봐요. 지금 이 자리는 어때요? 심리적으로 안전감이 있는 자리예요, 지금은? 어떤 여기는 끄덕이는데 여기는 안 끄덕거려 지금 보면은. 그냥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다고 느끼면 어떤 게 다르냐면 이런 교육장을 왔을 때 앞에 앉아야 돼요. 근데 앞에 앉는 분들은 주로 누군지 아세요? 딱 두 부류. 높은 분, 늦게 오신 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높은 분 앉았잖아요. 지금 앞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안전감이 우리는 떨어지는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조직은. 하지만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딱 가면 심리적 안정감이 조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러면 기꺼이 앞에 나와서 앉습니다. 근데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에 제가 10군데를 가면 한두 군데가 있을까 말까 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 하는 사람인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책을 썼고요. 지난달에 나온 책이에요. 좀 밀어주세요. 저 요새 지난달에.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을 제가 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여기저기에서 지금 저한테 강의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 저는 책을 쓰는 뭐 전업 작가는 아니고 HRD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HRD라고 하는 게 Human Resource Development잖아요. 근데 저는 이 HRD를 교육학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HRD를 경영에서 배우는 분들도 있고요. 뭐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저는 교육에서 배운 교육학 박사예요. 그런데 제가 HRD를 배울 때 그 안에 세부 전공이 저는 일터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워크플레이스 우리 여기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이 이루어질까 저는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이제 학계에서는 변인이라는 걸 찾잖아요. 그 보통 변인을 두 개로 찾죠. 개인적인 변인, 조직적인 변인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변인, 개인이 어떠해야 학습이 일어날까? 개인의 동기, 뭐 예를 들어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것, 이거는. 근데 이런 개인적인 변이는 혼자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물론 조직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조직적인 변인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구성원들이요, 이 안에서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 되신 분,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저는 사회생활 한 지 25년이 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은요, 25년 전에 처음 사회에 나왔을 때, 나한테 요구되었었던 역량하고 지금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변화인 거예요. 그럼 가장 그 중에서 이제 뚜렷한 뭐 어떤 것들을 한번 예를 든다면 저는 처음에 회사를 들어갈 때요 컴퓨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세대. 그러니까 컴퓨터가 학교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저희 집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제 게 아니라 남동생 거. 남동생은 건축공학과를 다녀요.
그러니까 얘는 공대생이니까 얘가 그 당시에 뭐 캐드를 배우고 이런다고 있었지 이거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라 워드 프로세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자기의 다음 버전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있었지. 컴퓨터 회사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만한 모니터 왜 되게 큰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저는 독일 외국계 이제 회사였는데 너 이거 컴퓨터 할 줄 아니? 그래서 제가 yes I can 나 할 수 있다. 그래서 너 뭐요 할 줄 아니? 나는 테트리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저는 컴퓨터로 업무를 볼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보고 don't worry 너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에서는 회사에 들어오면 컴퓨터 학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거기 가서 네가 좀 배워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땡땡 정보 처리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3번 회사 끝나고 한 2시간 10번 정도 가는 근데 그때 배운 게 OA 과정. 그러니까 워드, 엑셀 그때요. 파워포인트는 없었나 봐요. 나 이거 안 배웠어요. 그때. 이거 안 배웠고 워드, 엑셀 그냥 이것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하는 것만. 근데 10번을 가야 돼요. 회사랑 연결된 게 10번이었는데 한 2번 가니까 다 배우겠는 거예요. 저 2번 배운 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근데 파워포인트 너무 잘하고 엑셀 너무 잘하고 통계 너무 잘 돌리고 동영상 편집 너무 잘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대가 변화되는 데에 따라서 저 학습해야 되죠. 학습의 역량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조직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학습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직원들이 학습을 하게 하려면 조직에 어떤 변인이 있어야 될까? 이제 이거를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제일 쉬운 말로 유연한 조직 문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연한 조직 문화. 근데 유연한 조직 문화를 한국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떠하면은 유연한 조직 문화일 것 같으세요? 이게 알겠는데 설명이 안 돼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전부터 이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는 학벌 좋은 사람, 기술 있는 사람, 정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학습의 민첩성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직이 학습을 독려해 줄 수 있는 조직이 뜨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 때문에 저도 이 팀장에 대한 리더십을 책을 쓰는데 팀장의 역량 중에 하나가 업무 역량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럼 팀장은 팀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또 마찬가지 유연한 조직 문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뜨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사회 변화라는 말을 이제 했어요. 사회 변화를 저는 2개로 보는데요. 하나는 사람의 변화. 사람, 하나는 기술의 변화예요. 일단 사람이 변했잖아요. 그죠? 지금 한번 얼굴 이렇게 보면 너무 앳된 분들이 많아요. 보면 야 진짜 예를 들어 얘기를 하다가 몇 년생이에요? 이러면 막 90 몇 년생, 심지어는 막 2000년생 이후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제가 느낄 때에는 정말 너무 귀여운 아니 어떻게 야 90년대도 사람이 태어나서 진짜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변화. 그런데 지금은 MZ세대 얘기하지도 않아요. 조직에 가면. 지금은 잘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잘파 때문에 등장하게 된 조직의 문화가 바로 이제 이런 피플 팀의 이제 등장인 거죠. 그러니까 HR 부서라는 게 그 이전에는 인사팀, 교육팀 뭐 이런 말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HR이라고 좀 있어 보이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HR이라는 말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플 팀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HR 담당 임원을 CPO people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0년 전부터 이런 문화들이 이제 왔다 했는데 10년 전에 시작을 저는 뭐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이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한번 보면 우리 그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 내 아이가 다녔으면 하는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 그래서 우아한 형제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 내 아이가 다녔으면 좋겠는 회사, 이런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실제 이 CEO가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런 회사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 밑줄 친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2번째 줄부터 한번 보면은 우아한 형제는 피플팀이 있다. 인사팀도 아니고 피플팀 대체 뭐 하는 곳인가? 우아한 형제는 직원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인사팀이 없고 대신에 엄마 같은 마음으로 세심하게 직원을 챙겨주는 피플팀이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쇼킹한 거 이게 2015년 기사예요. 저는 이런 게 포인트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승승장구 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게 세대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만 해도요. 저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때에 태어났던 70년대 태생.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저희 친구들은요. 뭐 딸만 다섯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딸만 다섯인데 그 중에 전 제 친구 중에 딸만 다섯 이 나이가 있었는데 둘째예요, 얘가. 근데 어느 날 학교에 와서 막 울어요. 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위에 언니가 서울에 있는 뭐 사립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몽창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생 넷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넷을 앞에다가 딱 불러놓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 넷 중에 성적 순으로 2명만 대학 보낸다. 이제 아빠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이해가 돼요. 그때는 5명을 어떻게 대학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학 안 보내준대 이러면서.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다고요. 야, 너는 공부를 잘하잖아. 너희 형제들 중에서. 얘기를 했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한 명이라도 대학을 더 보내고 싶으니까 얘가 공부를 잘해요. 얘를 따로 데려다가 너는 동생들을 위해서 육사를 가주면 안 되겠니? 이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사 등록금 공짜니까 한 명이라도 더. 근데 얘 꿈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가 형제가 5씩 되죠. 우리보다 위에 선배들 우리 부모님은 형제가 그렇게 되잖아요. 집에서 경쟁이라는 걸 경험을 해요. 생존 본능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집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조직에 들어왔어요. 조직에서 한 10년 15년 전처럼 막말을 한마디 했다. 끄떡도 없어요. 그 정도쯤이야. 뭐 집에서 뭐 이 정도도 견뎠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대가 점점 내려가면서 M세대, G세대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이제 애들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80년대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을 해서 2명이 결혼을 해서 평균 출생률이 2명이 안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충분히 케어를 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엄마처럼 세심하게 직원을 챙기는.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많은 회사들이 왜 유행처럼 이럴까? 이거는 사회 변화.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는 사람의 변화, 하나는 기술의 변화라 그랬어요. 혹시 요거 보셨어요? 저 AI로 만든 거? 보신 분도 있고 절반은 안 보셨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기술의 변화. 저를 AI로 우리 휴넷이 만들어 주셨어요. 강사 중에 최초로. 잠깐만 볼게요. 한번 보세요. 저랑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AI 이민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소통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신입사원 채용마저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2020년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필수적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각각 전원 재택근무. 여기까지. 저랑 같아요? 목소리는 뭐 비슷한 것 같고. 저하고 뭐가 달라요? 저하고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좀 다른 게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목소리를 잠깐만 보시면 목소리가 똑같은데 저는 되게 액티브하거든요. 근데 얘는 플랫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얘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재택근무령이 내려졌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저를 뜨기는 떴어요. 제 모습을 뜨기는 떴는데 대본을 넣어가지고 얘가 이거 입으로 이렇게 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얘가 발표가 돼서 우리가 컨퍼런스 휴에 대해서 할 때 얘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가 됐다고요. 근데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근데 댓글을 달아주신데 어머 저게 AI라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반응이 있었고 근데 그 밑에 저를 아는 분은 이민영 선생님이랑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얘를 사람이라고 보지만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랑 얘랑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들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일단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AI가 오늘 와서 강의를 한다. 얘가 오는 게 나으세요? 제가 오는 게 나으세요? 아, 제가 낫죠. 그죠? 제가 낫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낫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술이 왜 필요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을 생각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 보면은 얘네가 한 얼마 정도 주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아, 이거 10분의 1도 안 될걸요, 아마. 그죠? 그러니까 저 주는 강의료에 진짜 이만한 거 그것만이면 얘는 뭐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얘는 뭐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공부한 거 저는 기억 못 해요. 근데 얘는 기억을 다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다음 버전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 한번 잠깐만 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울 어느 강의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 카메라가 하나 지금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원으로 지금 줌으로 화면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강의장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얘는 서울인데 얘는 천안이에요, 지금. 이거 아세요? 통 안에 제가 들어있는 거? 아시는 분? 이거를 텔레프레젠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냉장고만 해요. 냉장고만 한데 우리는 지금 이런 왜 그 빔 화이트 하얀 색깔 벽에다가 이 빔을 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이런 통 안에서 제가 그러니까 3차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저 신기해가지고 찍어주신 거고 그리고 한번 보면은 저 통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지금. 되게 웃겨. 되게 웃겨. 통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AI랑은 또 다른 느낌인 거예요. AI는 그냥 이제 입으로만 뻐끔뻐끔 하는 건데 얘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서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통만 내가 갖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아주 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자꾸 생기면 강의를 지금 보세요. 강의장 4개 연결했는데 강의 4번 할 걸 한 번에 끝나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럼 보세요. 잠깐만 누가 이거 영상 찍어 주셨어요 이때. 검색창이라고 사람 같아요 진짜. 프롬프트라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너무 거는 끔찍하죠. 만들어주는 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게 한 2천만 원 오늘 제가 된대요.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근데 2천만 예를 원인데 들어서 조금 있다가 저게 방송이었다. 분명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사람, 우리도 내 업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기술의 변화로 그러면 나는 얘네들의 몇 배의 매력적인 인간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의 역량이라는 걸 키울 때 예전에는 업무 역량,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에 주로 이제 치중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조직이 어때야 하냐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런 조사를 하나 봤어요. 이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본 건데 그 상사하고 팀원하고의 신뢰도 너희들끼리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팀원들에게 물어봅니다. 팀원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팀원에게 너희 상사 너가 얼마나 믿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조사를 보니까 상위 10%나 되게 신뢰롭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얘기했던 상위 10%는 그 팀의 조용한 퇴사자가 3%. 그런데 하위 10% 보세요. 조용한 퇴사자가 14%. 그리고 상위 10%에서는 열심히 일할 의향이 62%. 그럼 보세요. 저는 HRD에서 뭐를 공부한다? 저 일터 학습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학습이 왜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지 이거 한다 그랬죠. 그러면 상사하고 또는 팀원들끼리 신뢰로운 관계일 때 우리는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키워드가 신뢰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신뢰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걸까 하고 봤더니 이것도 다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건데 1, 2, 3가 이렇게 나와요. 긍정적인 관계여야 된다 동료들끼리.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태도는 태도뿐만 아니라 규칙도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그라운드 룰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전문 역량이 3번째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신뢰라는 단어를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이 신뢰가 심리적인 안정감에서 왜 중요하냐면 어떠한 리더십을 보일 때 쌤들 보세요. 변혁적 리더십이 지금 가장 뜨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이렇게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십이 발휘가 될 때 신뢰가 없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그래야 유혹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게 언제부터 뜨기 시작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1950년대부터 나왔지만 에이미 에드먼슨이 어떤 연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연구와 또 세상에 이렇게 빵 터진 어떤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혹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예, 한 세 분 계시네요.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고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이거 구글에서 조사한 거죠. 구글에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저런 말을 했어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 명이 100을 해요. 우리 팀원들. 또 한 명이 100을 해요. 그러면 둘이 같이 일을 하면 200을 하는 게 아니라 250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지금요, 뒷장에 있네요.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구성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팀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20년 전보다 50%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혼자 똑똑해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 혼자 똑똑한 걸로 안 돼요. 옆에 있는 팀이랑 함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그러면 전체 힘이 뭔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180개 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게 5년간. 그리고 2016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발표를 딱 해보고 보니까 규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방법들이. 예를 들어 어떤 거 조사했을까? 인구 통계학적인 거, 성별 예를 들어. 그다음에 뭐 학벌, 그리고 인종, 뭐 이런 거 다양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했는데 이런 거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런데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막 뜨기 시작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걸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볼까 했더니 그게 들어맞더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조사를 했을 때 탁월한 팀은 어떠한 규칙이 있지, 어떠한 특징이 있지 하고 한번 보니까 그게 두 개인데, 하나는 걔네들만의 규칙들이 있더라. 근데 이 규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것들, 회의 규칙 이런 거.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의 규칙, 피드백 규칙, 그다음 평가의 규칙 이런 거 있죠. 이게 일관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런 거래요. 심리적 안정감이 부족한 조직은 획기적인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학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획기적인 아이디어 잘못 얘기했다가 나 잘리면 안 돼. 근데 이런 일들이요, 지금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어느 기업을 갔어요. 어느 기업을 갔는데 뭐 CEO가 함께하는 이런 자리였었어요. 근데 그 CEO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질문 주고받고 뭐 이제 이런 거를 할 게 원래 목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측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동원된, 없지 않아?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분 한 분이 어떠한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CEO를 당황스럽게 했었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CEO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는 자리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질문도 하나쯤은 나와야 또 분위기가 또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넘어갈 수 있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넘기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른 데로 발령 났어요. 이거 최근 일이에요. 최근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막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막말도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어디 교육을 갔는데 전 높은 분들하고 임원들 교육을 하는데 벽에 포스트잇이 쫙 붙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신입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신입들이 요즘에는 신입이 공채로 해서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신입들도. 그러니까 신입 교육을 하면 누구는 한 달 근무했고 누구는 3달 근무했고 누구는 6개월 근무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신입들을 한 번에 모아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임원분들 오시는데 혹시 부탁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써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 보라고 붙여놓은 건데 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포스트잇들.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런 표정 불편해요. 좀 친절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싹 다 이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걸 제가 얘기합니다. 왜 젊은 친구들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보면 뭔가 오해가 있대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수업 강의하다가도 아니 우리 막말해가지고 막 녹음돼서 블라인드에 올라가고 이러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니 강사님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요즘에 그런 문화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없긴 뭐가 없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가면 객관적인 피드백을 들을 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본인들이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이라고 얘기할 때 약간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임원이나 대표님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 모두의 선배는 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꼰대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조직 한번 볼게요. 심리적인 안정감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조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 회사예요. 디젤 게이트라고요. 폭스바겐이 옛날에 그 배기량 배출되는 거를 왜 조작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양반이 CEO로 있었는데 이분이 책임을 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고 나니까 사임을 하고 나니까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온 얘기가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굉장히 어떤 압박이 존재하는 문화였다. 그게 2016년, 15년 요때. 그리고 대표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소식에는 큰 소리가 나거나 모욕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근데 이런 일들이 또 유튜브에 한번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 다 거절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다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16년 어떤 독일에 있는 모토쇼에서 현대차가 이 흔들리지 않는 핸들을 개발을 했나? 이게 현대차에서 뭐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양반이 왔어요. 와서 현대차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막 만지는 모습이 실제 다 유튜브에 찍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야, 참 좋은 걸 만들었다. 이러면 좋을 걸. 우리 회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가 그걸 먼저 만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소리 질러서 부르는 장면이 유튜브에 다 공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지금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누군가가 다 지웠나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쇼 소리를 지르는 이런 모습이 이 당시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에서 배울까요? 리더십은 어디에서 배울까요? 이런 분들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상사한테 배워요. 다 위에서 배워요. 그게 조직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서 배웠냐면 원래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회사는 골프라고 하는 차가 대히트를 해서 이 회사는 거의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의 전 CEO가 요 분이에요. 요 분인데 이분이 실제 다임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 아시죠? CEO랑 대담을 한 게 있대요. 아우 골프 아주 멋져. 아니 어떻게 그런 멋진 차를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때 이 CEO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이 그거래요. 딱 이거. 골프의 성공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경을 조성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였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너희 이런 차를 6주 안에 만들어. 못 만들면 해고야. 이런 말이 조직 안에서 난무했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뭐 15년 전, 20년 전에 충분히 있었을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왠지 이들은 우리보다 조금 선진화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제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이분이 그분의 손자던데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네요. 포르쉐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명차 있죠. 거기 손자더라고요. 물론 모두가 뭐 무슨 뭐 재벌의 뭐 손자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문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불안한 환경을 조성을 했을 때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걸까?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알죠. 이제 그게 이제 에이미 에드먼슨 연구를 하면서 밝혀지게 된 건데 제가 올해 2월에 AHRD 학회를 다녀왔어요. 워싱턴에서 있는. 근데요, 제가 거기서 이 양반을 만났잖아요. 저분이 에이미 에드먼슨이에요. 이거 심리적 안정감, 그 두려움 없는 조직, 그거 쓴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 제가 그래가지고요, 저 이분 강의를 듣고 이때 이제 처음에 그 스피치를 하신 거예요. 제가
나 제일 앞자리에 가서 나 진짜 영어 못하지만 어쨌든 들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사인도 이제 받고 사진도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영어로 막 열심히 막 연습을 했잖아. 에이미한테 가서 이 말 해야지. 내가 지난달 학회 오기 전에 딱 책을 탈고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 팀장 리더십. 내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나는 책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이번에 너 이론을 내가 여기다가 썼어 하고 제가 영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 너 말고도 투매니 피플이 그렇게 했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되게 재밌다.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되게 유명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많이 유명하죠. 근데 이때 이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와닿았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신 거를 강의안을 찍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갖고 온 건데 이렇게 심리적 안정감이란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가감 없이 그리고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지금 사진 찍으셔도 되지만 다 드릴게요. 나중에 강의안 드릴 거니까 편안히 가져 찍으셔도 되고 드릴 거예요. 드리세요. 지금 여기다 제가 드렸으니까. 자 그리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견 충돌. 근데 우리 의견 충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견 충돌을 되게 회피하는데 보통 충돌이 생길 것 같은 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싸움이 싫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구성원 개개인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는 상태를 심리적 안정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냥 그 생각 한번 해보면 돼요. 우리 조직은 어떠한 조직인가? 그냥 조직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가정,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가? 저는 우리 집은요. 저 어릴 때 성장했던 우리 집은 절대 이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 아들이어가지고요. 저를 공부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라고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빠 공부하기도 너무 힘들고 다 때려쳐 약간. 그리고 회사를 들어갔어. 아빠 팀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우리 땐 더 힘들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힘든 걸 여기서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당연히 얘기를 조직에서도 사실 못하죠. 왜냐면 회사를 딱 출근을 하는데 25년도 훨씬 전 얘기예요. 첫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데 전날 우리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놓고 하셨던 첫 마디가 나서지 말아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나섰죠. 전 되게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예요. 말도 많고 수다스러운 아이예요. 팀장님이 자 여러분 돌아가면서 얘기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얘기를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막 얘기를 했는데 내 얘기를 들은 척도 안 해주네 이 양반들이. 그래서 제가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말을 한 2달 정도 안 했어요 조직에서. 그랬더니 되게 웃겨요. 야 쟤 되게 진중한 애다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문제 제기를 할 때 혜택을 보는 쪽이 어느 쪽인가 한번 볼게요. 문제 제기 침묵을 했을 때 문제 제기할 때 혜택을 보는 쪽은 조직이나 고객인데 침묵을 했을 때는 내가 혜택을 받아. 왜? 내가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남들이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혜택을 보는 시점이 한참 뒤라고요. 그런데 나 얘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얌전히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내가 그 혜택에 대한 보장성이 낮아. 근데 이거는 말 안 하면은 그냥 우리는 왜 평타는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대한민국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침묵이 만연한 이유들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우리도 이런 생각 하지 않나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동료들이 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까 봐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막 따지고 들면 쟤 왜 저렇게 따져? 쟤 너무 말 많아 이런 거 할까 봐 보복이 두려워서 막 다른데 전보 발령 나고 막 이럴까. 그리고 누군가를 당황시키거나 언짢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있죠. 이거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 밑에 보세요. 어떤 연구냐면 이 연구 되게 의미로워요. 이거 질적 연구 인터뷰한 건데 뉴욕 대학교에서 직장 내 침묵에 관한 기초 연구라는 걸 합니다. 이거 되게 연구가 좋은 연구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 침묵.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미국도 우리나라 똑같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모두가 전원이 한 번 이상은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주저한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싹 다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그냥 지나간 적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저 갑자기 그런 생각 드네요. 저 이제 온라인 촬영 저희 이제 많이 하니까 온라인 촬영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이 씹힐 때가 있어요. 말이 씹히거나 틀리거나 그러면 보통 잠깐 거기 틀렸다고 다시 하자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 그냥 녹음을 그러면 저기 촬영 도와주시는 분들이 얼굴 표정은 보여요 저한테. 표정은 보이는데 왠지 말은 못하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죠.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찰나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직장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암묵적으로 이런 규칙들이요.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는데 한번 보면 상사가 관여한 업무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런 거요. 직장 예절에서 배웁니다. 오히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오히려 직장 예절에서.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것도 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우리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상사와 상사의 상사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거 매너로 배워요. 근데 아닌데 이러면 야 너는 왜 하필 대표님 계실 때 그런 말을 하냐? 우리 이런 소리 저는 어릴 때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상사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리고 5번 문제 제기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고 하는 에이미 에드먼슨 그 책에서 나온 건데 미국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미국에서도. 자, 그럼 그때 그 교육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심리적 안정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럼 너무 직원들을 풀어주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무 망둥이처럼 막 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은 is not, 나이스한 게 아니다. 그리고 컴포터블한 게 아니다. 잡 세큐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스탠다드가 낮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를 낮게 하고 일을 안 하고 이 안에서 그냥 마냥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될 것들은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 아이디어가 될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걸 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자유를 준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 안정감이요.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줬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파브로브의 개 실험 알잖아요. 근데 이 개 실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제 있어요. 뭐 먹이를 줄 때 침 흘리는 거 안 줘도 종이 울리니까 뭐 침을 흘리더라. 이거 학습에 대해서 이제 한 건데 이분이 러시아 실험실에서 이제 개를 되게 많이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실험 개예요. 근데 러시아에 1924년에 홍수가 한번 이제 일어납니다. 실험실 다 잠겨요. 그러니까 개들이 둥둥 떠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 마리의 개들이 딱 가서 보니까 왜 머리만 동동 뜨게 왜 개들이 이러고 있는 거. 왜 개들 물 무서워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조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얘네들이 학습의 의욕이 없어지더래요. 아무것도 학습이 되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종치고 이런 거 이제 해봐도 종소리를 들어도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아름아름 알게 돼요. 어떤 식으로? 밑에 보세요.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면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이 안 돼요. 그러면 저처럼 학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심리적 안정감을 고민하는 이유는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육성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발전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나중에 후대에 과학적으로 다 이제 증명을 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학습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연결됐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 MRI라는 거를 찍어보면서 MRI를 찍어보면서 뇌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크기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서로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MRI가 언제 등장을 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MRI? 살아생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일까요? 살아생전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죠. 91년
예, MRI가 1991년부터.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 30년 지금 좀 넘었죠. 그러니까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밝혀졌냐면 요게 지금 빨강 색깔이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빨강색 해마인데 해마처럼 생겨서 해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깊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결과만 얘기를 하면 보세요.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게 해마예요. 해마가 컨트리뷰트한대요. 러닝 앤드 메모리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라고 하는 거는 러닝, 학습 능력, 메모리, 기억력이 기여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실제 MRI를 찍어봤을 때 얘가 건강하면 학습 능력, 기억력이 좋아요. 그러면 건강하다라는 건 어떻게 할까? 물리적으로 크기가 크대요. 해마가. 해마가 커요. 그래야지 걔가 건강하니까 얘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마는 왜 클까요? 해마는 왜 클까요? 학습 능력, 기억력 관여하는 해마는 왜 클까요? 되게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유전이에요. 유전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크면 애들이 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크면 큰데 엄마 아빠가 작으면 나는 작을까? 작은 게 맞아요. 하지만 보세요. 내가 키가 작아요. 우리 배우자도 작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키가 작을 확률이 크죠. 작게 내버려 둘까요? 키우려고 노력할까요? 키우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이것도 성장기에 커져요. 그럼 어른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지금 이미 다 밝혀졌죠. 뇌 가소성. 뇌가 지금 계속 어른들도요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훈련을 통하면 이게 발달을 하는데, 자 어쨌든 해마는 러닝하고 메모리고요. 편도체라고 하는 게 그 뒤쪽에 있어요. 근데 편도체는 외부의 자극을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다가 그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헉, 어머 불이야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 이게 편도체 기능이에요. 그런데 밑에 한번 보세요.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해마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해마가. 자 그런데 두려움을 느끼면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는요, 머리나 몸이나 똑같아. 에너지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해마에 쓸 에너지를 편도체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불안하면 학습이 안 돼요. 해마가 발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감은 나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즐거운 일터를 위해서, 행복감을 위해서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학습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여기서 뭐라도 배워서, 우리 솔직히 평생 직장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다.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 가득 배워서 나가야 되고, 또 회사에서 돈을 받는데 여기에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직이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그 조직이 만들어지는지 또한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스텝 1, 2, 3로 나오는데, 토대를 만든다. 그리고 참여를 유도한다. 생산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토대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라 그래요. 부정의 단어.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거는, 요거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조사라는 말보다는 야 얘들아 조사해봐, 이거보다는 연구해보자, 이 말이 조금 더 낫대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이 아니에요. 영어를 번역을 한 거여가지고 제가 이게 명확하게 와닿질 않지만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실수라는 말보다 사고나 실패라는 말을 쓰자. 이것도 이제 미스테이크,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어감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너 또 실수했어? 이거보다는 뭐가 잘못됐어? 이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월요일이었고 어느 날 저기 저희 집이 분당이에요. 근데 분당에서 서울을 지나서 총리공관 있는 쪽으로, 서울을 뚫고 총리공관 쪽으로 강의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이었고 아침 9시 수업이었고, 오늘처럼 8시 강의면 이거 쏘 땡큐예요. 안 막힐 때 이동하잖아요. 근데 9시 교육이면 최고로 막히고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대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새벽같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교육장을 들어가니까 교육 담당자가 이제 저를 보면서 선생님 왜 하필 비가 온대요. 저한테 비 오는데 너무 힘드셨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갔더니 교육생이 앉아 계시는데 교육생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 9월이었어요. 8월 9월. 선생님 비가 오니까 덜 더우시죠? 이걸 제가 하루에 느낀 거예요. 하루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스위치하는지 이거 먼저 바꾼다라는 거, 조직 내에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저는 애가 고3이에요. 근데 이 고3짜리 아이를 보면은 매일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성훈아 힘들지. 이 말이에요. 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애가 하루는 뭐라는 줄 아세요? 안 힘든데 엄마 때문에 힘들어졌대요. 뭔지 알겠죠? 가방을 들어주는데 너무 무거워요. 가방이 왜 이렇게 무거워? 엄마 난 하나도 안 이팔 청춘이 뭐가 무겁겠어요, 가방이. 내가 무겁지,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얘를 걱정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이번에 이걸 라이브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이제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잘해보자.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분 한번 보니까 이분이 구글 X의 CEO로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구글 X가 뭘로 유명한지 혹시 아시나요? 구글 X에서 가장 유명한 실패 프로젝트 포그혼 프로젝트. 포그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닷물을 가져다가 연료로 개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실험이 뭐 어떤 과학자들이 그거를 개발을 해냈고 좀 대단위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완전 대참패로 이제 끝나요.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게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 이런 실험들을 했는데 이렇게 실패를 했다.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이분이 보너스를 엄청 주고 박수를 쳐주고 막 이랬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히트를 쳤거든요. 근데 테드에 나와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실패를 부추기는 게 아니다. 그 왜냐면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 그 사람들한테 문책을 하지 않고 보너스를 주면 사람들이 마음껏 실패를 하면 어떡하니 이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 실패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도전할 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패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나는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지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토대를 만드는 거, 두 번째가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요. 선배나 리더나 CEO들은요, 선배들은 무조건 모르는 거를 가감없이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모르는 게 많은 이유가 우리 업계가 아니면 당연히 모르고요. 그리고 디지털 툴에 관련된 것도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 서바이벌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직원들이요 자신감을 갖는데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실수나 문제나 이런 제기를 가장 잘 못하는 조직이 병원이래요. 병원. 그러니까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사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끼리도 위계가 너무 세지만 의사도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약사나 간호사가 더 많은 경험이 있어. 근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완전 그거는 환자한테 치명타잖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실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회의를 하면 무조건 너희들 와서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거를 규칙처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라는 말이 실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말보다 더 낫대요. 근데 이게 영어를 제가 번역한 거라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할 때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오픈을 하고 그래야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자, 하나는 요겁니다. 생산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 이런 회사들 아까 구글 X 제가 얘기했던 포그온 프로젝트 그리고 우한 형제들도요. 우한 형제들도 우리 신문에 되게 많이 났는데 그 시스템 오류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그온은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요. 얘들은 회사의 돈만 피해가 가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들이 배달을 시킬 수가 없어. 주문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많은 고객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런 진짜 금전적인 피해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직원을 문책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러한 오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할 때 벌어지는 거래요.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무언가를 업 개정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문책을 하면 이들이 시도를 하려고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실패를 해도 시도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을 하고, 실패라고 하는 오명을 없애야 되고, 하지만 만약에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이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팀장 리더십 책을 쓰고 제 친구랑 라방을 했어요. 그 책에 대해서. 근데 라방을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팀의 팀장님이 외부에서 새로 오셨대요. 그 새로 오셔서 우리 팀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경력직이니까 팀장들끼리 회의를 할 때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공채가 있고 경력직이 있고 뭐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주로 공채 위주로 가는데 경력직으로 팀장이 오니까 이분이 힘을 쓰지 못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사례가 제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 저 아는 이제 팀장님이 차장인데 팀장이 되면서 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외부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저기 팀장들끼리 미팅을 회의를 할 때는 어리지, 그리고 부장도 아니고 차장밖에 안 됐지, 외부에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내 얘기가 잘 안 먹혀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스마트해요. 그냥 조직문화팀에 갔대요. 조직문화팀에 가서 문화 차원으로 팀장은 같은 팀장으로 봐달라고 좀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직문화 뭐 팀장 교육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 들어갈 때 묻잖아요. 뭐 회사에 어떤 이슈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면 팀장들끼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에 녹여내요.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에다가 썼고 라방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떤 분이 실제 그렇게 조직문화 팀에다가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대본의 밑에 댓글이 인사팀이 찍히지 않을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예요. 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를 해도요. 근데 실제 그래요. 조직의 문화가 달라지는데 몇 년 걸리게요. 조직의 문화 달라지는데 몇 년 걸릴까?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퇴사하기 전에 안 바뀌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30년 직장 생활 했던 분께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아버지. 야, 옛날에 비해서 지금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조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책 아시죠? 이거 이 책. 저는 아주 귀한 기회에 제가 이분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메타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대요. stupid question을 하라라는 말이 있대요. 되게 좋죠. 그러니까 멍청하고 어리석은 질문 어떤 거라도 우리가 질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게 있대요. 유관 부서가 있으면 유관 부서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서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그때 진짜 수많은 피드백이 아주 치열하게 오고 간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한국 사람이잖아요. 가서 이걸 처음 경험했는데 가슴이 떨리고 막 눈물이 맺히더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근데 그 눈물이 맺히는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다가 나 금방 잘리겠다, 이런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에서 피 튀기게 싸우다가 되게 쿨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우린 여기서 피 튀기게 싸우면 사이 안 좋아져요. 조직에서. 제가 나한테 그랬어 이러고.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조직이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차원에서 부정적인 말 쓰지 않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거부터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독려를 옆에서 충분히 많이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어떠한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이러한 교육이었길 기대를 합니다.